네, 단어별 빈출 문제 중개 실무편의 조사 확인 방법론 관련 문제 계속 이어갑니다. 474페이지 45번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묻는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집을 집필할 당시만 하더라도 4번을 틀린 지문으로 문제 출제를 한 것입니다. 4번 지문을 보시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지료는 지급을 하여야 한다. 이게 틀린 지문이라고 제가 출제를 했었는데 앞서 설명드렸죠. 올해 4월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기존의 판례를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수호봉제사해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이러한 시효 취득형 분묘기지권이었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수호봉제사하는 자에게 지료 지급을 요청하면 그때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는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 올해 바뀐 판례 동향이기 때문에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그 판례에 기초한다면 사항도 이제 옳은 지문이 되게 될 것이죠. 정답 없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46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사설묘지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사망을 보시면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의 설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받으면 항상 산지 전용 허가 및 산증 전용 신고와 임목벌채 등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 아주 좀 지엽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이러한 산지 전용 허가나 신고 또는 임목벌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게 원칙이지만 100제곱미터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사전에 산지 전용 신고나 임목벌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예외 규정도 있는 겁니다. 사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7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매장, 개장,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개장이나 화장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 묘지의 경우는요, 매장을 한 날이 그 묘지가 설치가 된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설치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개인 묘지는 공교롭게도 30 시리즈로 가는 거죠. 설치 사실의 신고도 30일 이내에 하면 되는 것이지만 개인 묘지는 1기당의 면적도 30제곱미터 초과 금지, 개인 묘지는 그 묘지의 전체 면적도 30제곱미터 이하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항 개인 묘지,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또는 법인 묘지를 설치 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개인 묘지는 제외되죠. 개인 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로 끝낼 수 있는 것이니까요. 3항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된 분묘라 하더라도 국가가 관리하는 묘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묘지 설치 면적과 설치 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 일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출발하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묘지, 시도 및 시군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설묘지, 사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로 3분하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묘지는 장사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동작동 국립묘지, 대전 현충묘지 같은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공설묘지나 사설묘지가 장사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라 하더라도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존묘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당 분묘가 보존묘지 혹은 보존분묘로 지정이 되었다면 그러한 보존묘지나 보존분묘는 비록 국립묘지가 아닌 지역에 설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장사법상의 제한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은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항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묘지를 사전에 매수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가 부동산 투기에 온상이 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70세 이상인 자가 자기 사후의 묘지를 미리 구입하는 경우라든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를 위해 분묘를 미리 준비해 둔다든가 아니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의 뇌사자를 위한 분묘를 미리 준비하는 것 등은 또 예외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사항이 정답이고요. 5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는 묘지 설치할 수 없다. 이것은 묘지 설치가 제한되는 구역이나 지역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어디선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을 보기는 했었죠. 어디였었나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 지역이 있었잖아요.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구역, 국방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섬지역, 문화재보호법상의 보호물과 그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과 함께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도 외국인이 취득하려면 사전에 허가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었었던 겁니다.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8번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사항을 보시면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설치된 분묘 자체를 수호봉제사하는 범위 내에서 그 분묘의 봉분과 상석과 비석과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의 공지 내에까지도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된 분묘를 수호봉제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지 그 공지 내에 또 다른 분묘를 설치한다거나 기존에 설치된 분묘에 쌍분이든 심지어 단분의 형태로라도 합장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4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로 사용할 토지를 구입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5항을 보시면 판례는 남의 토지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이걸 제가 틀린 지문으로 또 출제했지만 이제 판례 동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옳은 지문으로 봐야죠. 단 소급해서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면 그때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판례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5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조사 확인 방법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사항에 용적률, 건폐율 상한은 토지용계획 확인사로는 알 수가 없는 정보라고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완성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확인설명서에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란에는 건폐율 상한과 용적률 상한을 기재해야 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해당 지역의 시군 조례를 통해서 그 건축 조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기재해야 될 것입니다. 사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1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사항 지문을 보시면요. 중개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 인정 비율 및 채무 보증 한도액을 확인해서 기재한다 아니었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의 범위는 등기사항 증명서 을구로 확인 가능한 채권 최고액까지만 설명하면 확인 설명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었습니다.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항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공적 장부의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사항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다. 건물의 용도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때에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한 건축법 시행령상의 용도 분류 기준에 따르는 용도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한 실제 용도도 함께 기재해야 됩니다. 또 대상물건 표시란에 토지의 지목을 기재할 때에도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으로 확인한 공부상의 법정 지목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한 실제 이용 상태, 이른바 현황 지목도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대상 물건의 표시란 중에 건물란에 기재할 사항은 모두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여 기재할 수 있다?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건물의 건축 방향은 건축물 대장으로만은 명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건물의 건축 방향을 확인해야 될 것이죠. 3항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관계는 이전 중개 의뢰인이 고지한 내용을 토대로 기재하면 족하고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다. 실제 권리관계도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서 세부 기재사항란 맨 위에 실제 권리관계와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관계란에 함께 기재해야 되는 거죠. 사항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 기재 내용과 지적공부상의 표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등기사항 증명서가 아니라 표시사항이니까 대장을 중심으로 조사해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5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거래 당사자를 의미하는 중개 의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있으므로 중개 의뢰인 쌍방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나 의뢰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확인설명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5항이 맞죠. 단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실무상 내가 성실 정확한 확인설명을 했고 중개 완성 시 확인설명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후일 쉽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후 확인설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인 것이죠. 법상 당사자가 확인설명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거용 건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대상 물건이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위반 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2항 비선호시설 입지 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하여 확인 사항을 기재한다 그랬는데요. 비선호시설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현장 확인의 방법으로 확인하되 해당 주택이나 해당 토지로부터
1km 이내에 뭐 가스 충전소라든가 버스 공용 차고지라든가 뭐 화장장이라든가 예비군 훈련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현장 확인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3항 매매의 경우에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하는 사항이 맞죠. 3항이 정답이고요. 4항 임대차의 경우에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 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문제와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은 임대차일 경우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5항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어야 하며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야 합니까? 적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에는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제외합니다. 라고 확인 설명서에 명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5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사항을 보시면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아닙니다. 비선호시설은 1, 2, 3, 4 확인 설명서 서식 중에는 1서식과 3서식에 있고 2서식과 4서식에는 없어요. 즉 비선호시설의 존재 여부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와 토지 확인 설명서에만 기재하는 란이 있는 겁니다. 5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된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사항에 보시면 주거용 건축물의 건물 설계도 확인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과 관련한 문제들 살펴보셨고요. 이제 세 번째 챕터는 중개활동, 이른바 부동산 판매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중개활동 부분은 최근에 한 20년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단 총 기출문제 중에는 예전에 공인중개사 시험 초반기에 아이다의 원리나 셀링 포인트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이따금 출제가 되긴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혹시 싶어서 짚어두시면 될 부분인데 부동산 판매 활동의 어떤 개별적인 특징적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마케팅 이론에서 가져온 개념들인 것입니다. 1번 문제 보시죠. 1번 부동산 중개 활동에 있어서 아이다의 원리와 클로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아이다의 원리란 마케팅에서 발달한 용어로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까지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표시한 것이다. 예, 그걸 아이다의 원리라고 합니다. AIDA. 그래서 영문 이니셜 앞자 4가지 발음에 따라 아이다의 원리라고 하는데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자가 그 물건을 구매하기까지의 머릿속의 심리의 변천 과정이 첫 번째 A, attention, 물건을 주목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interesting, 그 주목한 물건에 흥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D는 desire, 욕망하다, 바라다 그런 뜻이잖아요. 주목한 물건에 대해서 구매 욕망을 갖게 된 후에 마지막 A, action, 구매 행동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걸 아이다의 원리라고 마케팅에서 말한다고 합니다. 2항 주의 단계, 즉 attention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매각 광고 등을 통해 중개대상물의 구매자를 유인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중개사무소마다 쇼 윈도우에 보통 A4 용지 정도 규격으로 매물 광고를 전시하는 것은 공개하는 것은 이 잠재 고객을 어텐션 단계로 유인하는 그 중개 활동인 것이죠. 그 다음 3항 욕망 단계는
고객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로 고객의 흥미가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구입 욕망을 높인다. 오히려 고객이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는 부분을 공략해야 되겠죠. 어떤 물건이 상품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 물건을 구매자가 선택하게 만드는 그 물건의 특징이나 장점을 마케팅에서 셀링 포인트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판매 소구점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걸 공략해야 될 부분이죠. 사망이 틀린 지문 정답이고요. 사항, 클로징이란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시키는 행위, 거래 계약 체결을 클로징이라고 부르는 거죠. 5항, 계약금, 보증금, 입주일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하고 거래 성사시키는 방법을 부분선결법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사망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2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특징 분석, 즉 셀링 포인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셀링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 상품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 구매자가 여러 가지 구매 고려 가능한 물건 중에 그 물건의 구매를 결심하게 만드는 그 물건의 상품적 가치, 특징, 장점을 셀링 포인트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5항을 보시면 주택, 아파트, 대지의 특징은 한계가 명확하다, 불명확하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별로 갖는 구매 요인,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는 각각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큰 틀로 나눈다면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갖는 각각의 셀링 포인트가 있겠죠. 그러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도심의 역세권 아파트인지 도심 외곽의 환경 친화적인 지역에 있는 아파트인지 또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단지 내 동마다 셀링 포인트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한 동네에서도 층마다 셀링 포인트는 각각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3번, 주택 투자의 경우에 고려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아무래도 주택 투자의 경우에는 안정성, 보건성, 편리성, 경제성 등이 고려되겠지만 주택은 주거용 건물을 말하는 거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니까 용도의 다양성과는 관계가 먼 얘기가 될 겁니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임야의 매수 및 개발을 통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원하는 매수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1항, 비교적 자갈이나 안반이 많은 토지가 배수가 용이하므로 개발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지금 임야를 매수하는 의도가 개발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원하고 있는 매수 의뢰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갈이나 안반이 많다면 배수가 용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갈이나 안반이 많다면 건축 등을 하게 될 때 기초공사에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수가 있겠죠. 결코 높은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가 없는 임야가 될 것입니다. 1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전원주택이나 펜션 용도의 토지를 매수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한 설명으로 실무상 옳은 것은 1항, 가급적 축사나 농장 등이 인접하지 않은 곳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다면 해당 토지보다 축사나 농장이 고지대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축사나 농장 등이 그러한 전원주택이나 펜션 용도의 토지보다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면 동물의 오폐수 등과 같은 침출수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악취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악취 등의 문제 등도 발생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 2항, 집성촌과 같은 시족 중심의 마을이 있는 곳이 그렇지 않는 곳보다 훨씬 개발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아니죠. 집성촌과 같은 동일한 성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은 폐쇄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어떤 개발과 관련해서 상당한 집단적 민원의
봉착할 위험성이 큰 겁니다. 사망, 강원도 등과 같이 산악지형이 많고 겨울이 긴 지역일수록 지적도나 임야도를 세밀히 확인하여 지세와 방향을 확인하고 일조량이 많은 곳을 골라야 한다. 이 말은 왠지 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지적도나 임야도를 아무리 세밀하게 확인해도 지세를 판별할 수는 없는 겁니다. 토지의 경사도, 기울기의 문제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했어야 할 부분인 거죠. 사항, 강이나 저수지, 하천이 바로 인접한 곳이 풍광이 수려하므로 적당하다고 추천했다. 물론 풍광은 수려할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죠. 침수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하천이 범람하거나 넘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5항, 인접한 곳에 생필품 조담이 가능한 읍내가 조성되어 있거나 대형 쇼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전원주택이든 펜션 용도든 토지를 선택할 때 반드시 참고하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되겠죠.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판매 활동과 관련한 출제되었었던 정형화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들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제 중개 완성 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와 그 중개 완성인 거래계약과 관련된 개별적 중개실무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그리고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 이른바 개별적 중개실무 관련된 문제들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문제 해결하고 단원별 문제풀이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